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이를 둔 어머니 사연자분이신데요. 겪으셨던 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톡톡 사연에 사연을 보내게 되셨대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빨리 함께 만나보러 갈까요? 나이 먹고서 이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음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거창하게 사연식이나 써서 보내도 되는 것인지 톡톡 사연 채널엔 민폐 덩어리만 안겨주게 되는 꼴은 아닐는지 정말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술술 말로 털어놓듯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적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난 가정, 저희 집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후하게 잘 쳐줘봐야 서민층이었고요. 월급 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높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법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던 아버지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고 남편 내조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힘쓰셨던 엄마가 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제 밑으로는 동생 2명이 있었으며 특이한 점이라면 동생들이 쌍둥이였다는 점이 있겠네요. 남자 쌍둥이인데 이란성이라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외모가 흡사합니다. 무엇보다 내성적이면서 고집이 강한 성격이란 게 둘 다 똑같아요. 살갑지 못한 동생들 때문에 저는 자라는 동안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었죠.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평생의 딸은 엄마를 짝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짝사랑한다는 표현 말이에요. 저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표현은 제법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각종 집안일은 물론이고 학업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 절대 사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강박에 시달려 왔었어요. 이런 저를 엄마는 믿음직한 우리 딸, 알아서 잘하는 맏딸 이라며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관심사는 온통 제 동생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삐뚤어진 애정결핍으로 늘 엄마의 관심과 애정에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 마치고 독서실까지 갔다가 집으로 와봤더니 아버지께서 거실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신 채였고 살짝 술 냄새가 났죠. 피곤해서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방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문득 아버지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와 썩 친하지 않은 어색한 딸이었기에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괜히 아버지의 휴대폰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출처 모를 묘한 직감이 저를 쿡쿡 찌르고 있었던지라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고 말았어요. 이게 옳지 않는 짓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곤히 잠드신 아버지 몰래 휴대폰을 살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놀란 비명을 삼켜야 했어요. 오늘도 얼굴 봐서 행복했어. 앞으로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오빠, 내 마음도 그래. 요즘 오빠 맨날 봐서 너무 좋아. 웬 여자랑 아버지가 나눈 메시지 내용들을 보는데 진짜 휴대폰을 쥔 손이 자동으로 달달 떨려오더라고요. 충격으로 눈물이 맺힌 채로 저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두었고 여전히 잠에 빠져 계신 아버지 몰래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입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아버지가 유부남인 것도 버젓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둘이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계실 줄은 몰랐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리다니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걸까? 혼자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던 저는 엄마에게 진실을 밝혀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럼으로써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이혼을 하셨고 가족이 찢어졌어요. 엄마는 동생들을 데려가셨고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을 얻어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한순간에 가족들을 다 잃고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남기셨던 말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알지? 네가 나한테 그 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엄마의 그 말에 갇혀서 끙끙대면서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어 많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나이가 차서 만난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위 연상이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이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는 바람에 만나게 된 사이였고, 저나 남편이나 처음에는 서로에게 큰 감흥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남편한테 푹 빠져서 들이대게 되었는데요. 웃기게도 제가 남편에게 빠지게 된 계기는 무심코 남편이 뱉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나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 이유 불문 문단무용으로 무조건 죄인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봐. 무슨 드라마 얘기가 나왔을 때였나? 그런 대화 주제로 흘러가던 중에 남편이 뱉은 발언이었는데 저는 바로 그것에 확 꽂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랑 제가 얼마나 뻔하고 재미없게 만난 인연인지, 남편의 외모가 제 이상형이 아닌지 아는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을 확고한 표정과 말투로 뱉을 줄 아는 남자야말로 제가 찾아 헤맸던 운명의 상대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홧김에 속에도 없는 말을 뱉었던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로부터는 진짜 찰거머리처럼 남편한테 달라붙어 다녔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태도를 바꿔서 엄청 들이대니까 초반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남편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적응하였고,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는 그림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을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줄곧 해왔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로 돌입하게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징글징글한 애증의 대상,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는 과정부터가 너무 싫었고 골치 아팠어요. 무엇보다도 예비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께서 혹시 제가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두고 흠이라도 잡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터놓았죠. 그랬을 때 남편이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단단히 약속한 사이니까 해주는 얘기인데 말이지. 사실 내가 바람 피우는 종자들을 유독 혐오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사귀는 동안에 자기 집안 이야기를 저한테 거의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남 일녀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남편. 그런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고 있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가부장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술을 참 좋아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자주 쳐오셨다네요.
그런 부분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라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대요. 태어나서 늘 보고 자란 장면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묵묵하게 시아버지를 내조하면서 혼자 자식들 도맡아 키우시고 그것만 해도 벌써 벅찬 것이었는데 부업을 하며 돈까지 틈틈이 벌어오셨던 엄청난 희생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남편에게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소리 한번 내는 일이 없이 착하고 순하게 구셨대요. 남편의 말로는 천성 자체가 워낙 그런 분이신 것 같대요. 저는 저의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가부장적이신 옛날 분이신데다가 지독한 다혈질이며 당신의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덜컥 겁을 집어먹고 내가 그런 사람의 며느리로 살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가 반대로 저의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는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성정에 천사의 현신 같은 분이시라는 얘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이지 시아버지 문제로 초장부터 골머리를 썩지는 않으니까요. 저로서는 차라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쪽이 힘드신 분인 게 낫다고 여겨졌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다가 정말이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작태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던 남편을 포함한 삼남매도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만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의 바람이었어요. 어떻게 올 어머니 같은 분을 두시고 밖으로 내두실 수가 있었는지. 울 어머니는 정말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분이었으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 그리고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를 더 이상 존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아버진 바람을 2차례 피우셨는데 정식으로 발각된 것만 2번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그것보다 더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은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다면서 부득 이를 갈며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번이나 바람을 피우신 것도 모자라서 그중 한 차례는 집을 나가신 적도 있었대요.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음에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고 여전히 혼자 자식들을 보살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조선시대의 연료도 아니고 어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정말 대단하신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부친의 그런 기질을 물려받거나 행태를 자연히 배우고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반대로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 저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 이런 남자라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실직고 하기를 자기의 형이나 누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사회생활하면서부터는 점차 자기 부친의 편을 들면서 착하고 만만한 자기 모친은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실권자가 시아버지인 만큼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는 본인의 유리함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슬슬 저버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울분이 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해 오셨고 묵묵하게 가정을 지켜오신 분인데 착하고 유순하단 이유로 또 집안의 경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으면서 온갖 눈칫밥만 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오랜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신 가사노동만 시급으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상될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가정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시어머니의 가치를 낮잡아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참 못난 것 같았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매형도 점차 똑같이 따라가더라.
다들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지 몰라. 은근슬쩍 부려먹고 요리며 설거지를 다 우리 어머니한테만 몰아주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나마 내가 중간에서 막아줘서 망정이었지. 우리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자. 내가 너한테 우리 어머니께 잘하라는 소리까지는 안 할게. 다만 해야 마땅할 도리나 하고 살자는 거야.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연히 어머님께 잘하고 살아야지. 우리라도 든든한 어머님 편이 되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감동했다면서 자기도 사실 이런 집안 이야기를 언제 어느 때에 꺼내야 할지 그동안 고민이 많아서 혼자 속으로 전전긍긍을 해왔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면 진작 이야기를 나눌 걸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저희 집 이야기, 제가 예전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결혼 전부터 서로에게 끈끈한 신뢰가 생겼어요. 비록 남편이나 저나 객관적으로 빼어난 조건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만은 최고의 신랑감이자 신부감이었던 거예요. 양가에서 저희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점차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귀한 막내 아들의 배필로 짝지어주기에는 솔직히 내 심정을 말하자면 영 탐탁지 않은 구석들이 많은데 시아버지께서는 애둘러 말씀하시는 척하면서 실상은 대놓고 저를 낮게 평가하셨습니다. 인상은 의외로 평범하고 무난하신 분이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람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셨었나 하는 짐작을 잠시 했었네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든 관계없이 어차피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이 확정이었기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중이었죠. 제가 그럴 거라고 남편한테도 미리 못을 박아놨었기 때문에 남편은 옆에서 자기 아버지의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참아가면서 작게 한숨만 흘려댔습니다. 얼른 이 시간이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꽤나 촉촉하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눈치로 보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며 끊임없이 훈계의 장을 펼치고 계신 상황이라 시어머니께서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계실 뿐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눈치껏 가만히 시아버지의 비를 맞춰드렸다가 자리가 파하자마자 얼른 시어머니를 구석에서 따로 배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진 못하더라도 나쁜 며느리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렇게 조용히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꼭 맞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 막내랑 결혼한다 해줘서 고마워요. 아까 집안 이야기 해줄 때 나는 그거 듣고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느라 혼났어요. 우리 남편이 좀 말하는 게 거칠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며느리 될 사람한테 진심으로 모질게 굴 사람은 아니니까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열심히 방패 역할을 해볼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도 따라서 눈물이 막 글썽거리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마치 용의자에게 추궁하는 형사처럼
저에게 친정 가족의 신상이며 이것저것을 캐물을 때 저는 덤덤히 있는 사실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제가 이혼한 부모님을 두었고 동생들과 왕래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가 아주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너무나 마음이 미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닌 척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애정에 지독하게 목이 마른 사람이었으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시댁 재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것도 재산이랍시고 어쨌든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딸랑거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더군요. 아주버님 부부나 시누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두고선 서열 우선주의로 시아버지만 따르는 그들이 아주 이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재산이 되게 컸다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았겠지만 별로 대단한 재산도 아닌데 시아버지께 하나같이들 붙어서 뭐하는 짓이었는지. 아무튼 저는 남편하고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나였어요. 결혼식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하여서 각자의 자리를 빛내주었고요. 그런데 본식 끝나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으로 초만 안 치셨어도 정말 완벽할 뻔했어요. 네 동생들 장가 갈 때는 더 성대한 결혼식 올렸으면 좋겠다. 안 그러니? 네가 열심히 박서방하고 같이 돈 모아놨다가 네 동생들 결혼할 때 큰돈 턱턱 내놓고 그래. 알았지? 누나로서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동생들이 기가 살지.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지만 동생들이 둘 다 자력으로 성대한 결혼식 올리면서 장가갈 능력은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동생들은 2명 다 결혼 생각도 없었던 때였고요. 그런데 머나먼 미래를 위해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다가 동생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니 그냥 듣기만 해도 짜증나더라고요. 가장 싫었던 건 제 결혼식 날에 동생들이 미래에 치를 결혼식 이야기라는 엄마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써먹고 싶은 맏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엄마의 아픈 손가락은 절대로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동생들은 썩 좋은 곳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해주면서 어떻게든 항상 동생들의 기 살려주기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신경을 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을 계기로 엄마와 새로운 관계에 정립하고선 잘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은 저의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네요. 자존심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고 여전히 엄마로부터 혼자 상처를 잘 받는 제 자신이 나약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가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를 투영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나 봅니다. 남편이나 저나 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신혼집이 시댁과 되게 가까운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시댁에 계시니 저는 왠지 심적으로 편하지 않기도 하였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초반에는 한 달에 2, 3회는 꼬박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시댁 집안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감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선 남편의 형, 3남매의 맞이인 아주버님부터가 아주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시어머니께 이거 해놓으라는데 왜 안 해놨냐? 엄마는 내 말이 우습냐? 아버지 전에 죽고 싶냐?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도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주버님께서 제 눈치를 살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세 풀어져서
시어머니께 저런 패륜적인 행동을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하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제가 언제 한 번은 아주버님께 그런 언행은 너무하세요. 본인도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지적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 후로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어머니께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없을 때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신우이는 한마디로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때도 톡톡 쏘는 말투였고요. 걸핏하면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다 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물론 이 패륜적인 가풍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셨죠. 저는 가부장적거려도 진짜 시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이신 분은 못 봤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조선시대 뺨치는 분이셨는데 너무 웃긴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그토록 대접받고 대우받길 원하시면서도 본인은 그만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짜 백이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그림이라 하면 가장인 남자가 집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책임에서는 슬그머니 뒷짐을 지셨고 받아드시는 데만 관심이 많으셨어요. 식탁에 젓가락 한 짝 놓아본 적이 없으시고 물 한 컵을 본인 손으로 떠다가 드신 적이 없으신 분. 이런 분과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대화를 나눌 만큼은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새끼들 온전히 부모 있는 자식들로 크게 해주고 싶어서 꿋꿋하게 참는 버릇이 들다 보니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버린 거지. 혹자는 이런 시어머니를 두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입장은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현기증이 나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고 입도 또 워낙 심했기에 오로지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직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집과 직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콕 박혀서 평일 동안 쓴 에너지를 충전했고요. 안 그러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밥 차리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래줘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진짜 못 견뎠을 거예요. 그만큼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고 밤마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는 원인 불명의 증세도 갖게 되어서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대체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인 시아버지를 배우자로 두고선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짜 존경심이 들더군요. 그건 보통 정신머리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임신을 해보고 나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잘해주는 남편을 두어도 그렇게나 힘들었던 것을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육아휴직을 낸 저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건강한 왕자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실 출산 직전에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손주를 보러 오신 엄마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에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들려온 제 동생의 혼전 임신 소식이 저의 행복을 또 깨트렸어요. 쌍둥이 중에 둘째라 실질적으로 친정집의 막내인 동생이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국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되었으면서 무턱대고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실을 왜 자기 누나의 출산 사흘 뒤에 말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제가 워낙 속이 좁은 누나라서 그런가 봐요. 출산의 여파로 힘들게 있는 저한테 엄마는 동생이 결혼해야 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금세 제 남편한테 가서 돈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되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엄마 편으로 돈을 보태주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열이 받는데 그 동생놈이 결혼식 날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바로 제 아이의 100일이 있는 주말이었어요. 100일 잔치 거나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약속하게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예쁘게 꾸민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저희 아이 100일 되는 날이 있는 주말, 토요일에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 친정 식구들 중 아무도 잘했다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네요. 또다시 상처를 입은 저는 친정은 이제 영영 뒷전으로 하고 제가 꾸린 저만의 가정에게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아이는 큰 애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시부모님께는 첫 손자였거든요. 아주버님네도 시누이네도 전부 딸뿐이었습니다. 손녀만 줄줄이 얻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안겨드린 손자에게서 눈을 못 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너그러이 구시는 걸 아이 낳고서야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홀로 시어머니 편을 들어온 이단아라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남편을 왠지 어려워하셨고 부자 관계가 대면대면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데려온 여자인 저하고도 썩 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도 남편처럼 시어머니 편이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가깝지만 먼 당신처럼 느껴졌던 시아버지께서 제 아이로 인해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오시니까 신기하였습니다. 지난 긴 세월은 어떠셨을지 몰라도 앞으로 점차 괜찮게 변모해 갈 것이라는 기대도 혼자 품어봤네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후로 엄청난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바람을 피우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당신과 딱 10살 차이 나는 연하의 어떤 분과 바람이 나셨다는 걸 알고 기가 막혔네요. 바람 피우는 건 정신병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 벌은 못 고치고 나이 잡수셔도 또 바람을 피우셨다뇨. 그게 어떻게 공개가 되었냐 하면 바람난 상대의 자제분들이 저희 시댁에 쳐들어와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상대는 이미 사별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오신 분이셨는데 자제분들의 요지는 이러하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외롭게 사는 물정 모르고 순박한 우리 어머니를 그쪽에서 꼬드겼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상대분에게 당신은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젓이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은 셋이나 돼서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상황인 것에 그 상대분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나 봐요. 놀란 자제분들이 경위를 캐물었고 급기야 저희 시댁에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번졌던 것입니다. 현장은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쪽 자제분들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싸우고 시아버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웬 헛소리를 크게 늘어놓으시며 목에 핏대를 세우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추악한 꼬라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것이지 사실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게 된 지 오래입니다. 형도 누나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섰고 저는 엉거주춤 뒤를 따랐죠. 뒤에서 시누이가 뭐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회상하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던 바로 그 일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고였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시속 100km 속도로 달려온 정신나간 차량에 의해서 끔찍한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튕겨져 나온 차가 남편 쪽으로 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 중 한 분도 동시에 변을 당했습니다.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싸늘하게 식은 모습으로 저에게 돌아왔을 때의 그 상실감과 아직 너무나도 어린 저희 아이가 죽음이란 것이 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선 자기의 아빠를 하염없이 찾는 모습을 보면 느낀 무력감. 진짜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 모든 세상을 저주했었던 것 같아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이런 비극이 도래해야 했는지 슬픔과 충격 속에 남편을 떠나 보낸 후 저에게 보험금 얘기를 물어보는 미친 남동생들과는 절연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아쉽지 않았어요. 진작에 저랑은 글러먹은 관계였으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바로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묘한 여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이혼이었어요. 저는 이때 마음을 온전히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였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기에 여러모로 시부모님 사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몰랐다가 이혼을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죽고 나서 술을 자주 찾으시던 시아버지,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시던 두 분은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시어머니께 나가라고 한마디를 하시면서부터 급변하게 되었대요. 내가 가기는 어디를 가요? 내가 가려면 갈 데가 어디에 있다고. 내가 당신의 그 모든 회개망청한 잘잘못들을 다 덮어주고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왔건만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겠다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분통이 터지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따지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대요. 시어머니를 내쫓고 이제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세상을 마감하시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시아버지 편에 섰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 원룸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받고 그 이상은 10원 한 장 노리지 말라는 말을 그 두 사람이 했다네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자기 부친이 자기 모친에게 함부로 하는 것만 평생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두 사람의 인성이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맞섰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두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는 힘없이 항복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제가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디에 신고만 할 수 있으면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만약 아주버님이나 시누이가 공무원 혹은 알아주는 회사에 다녔다면 제가 반드시 그 폐륜 행각을 밝혀서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으나 자주 시어머니께 계신 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차라리 눈물을 흘리시고 분해하셨다면 제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은데 덤덤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서 더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쩜 이러실까? 어머니께서는 매사에 억울하지도 않으신 걸까?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왜 자꾸 찾아오냐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런가요? 제가 아예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 생각도 있었으나 시어머니께서 그건 한사코 거절하셔서 그러지 못했을 뿐 저는 시어머니와 한 집 살림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를 보실 때면 시어머니께서 활력이 넘쳐 보이셨거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저는 이런저런 제 속내를 많이 털어놓게 되었는데 묵묵히 들어주시고 제 안의 아픔과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감싸주시는 시어머니의 따스함에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손자를 잃고 싶지 않아 하셨고 그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 마음은 크게 돌아선 뒤였죠. 그런데 딱 마침 그때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께 또 다른 손자가 생길 테니 별로 우리 애의 부재를 아쉬워하지도 않게 되시겠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내심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누이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들여다보러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소갈머리 하나 없으시게도 시누이에게 다정히 대해주시더군요. 태어난 아기도 무척 예뻐해 주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늘 자기 모친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진짜 부모는 오로지 자기 부친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자기 모친을 왕따시키기나 하고 그런 못된 자식들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착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시어머니와 나누었는데요. 제 생각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이유가 뭐니? 내가 너에게 하등 무슨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이득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아주버님, 시누이 같은 사람들로 밀어보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어찌하여 가족들 간에도 이득을 논하시는지 알 법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착하고 만만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호구가 되셨고 경제권도 없기에 이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식들로부터 취급되어 뒷전으로 밀어주셨으니 제가 후의를 베푸는 것이 어쩌면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착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깊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꼭 좋은 걸 남겨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진이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밝혀지게 되었죠. 앞서 일어난 사건들은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재산을 조금씩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 무슨 돈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더라고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숫자라고는 계산기도 두드리지 못하는 척 하셨지만 지난 세월 동안 시아버지의 현금을 아주 조금씩 뒤로 챙겨다가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의 그런 면모를 눈치채지 못하였기에 이혼을 하면서도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원룸이나마 얻으셨죠. 그 원룸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우선은 제가 미묘하게 눈치는 채고 있었던 것인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친척분들과 워낙 교류 없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들 중 다수가 치매를 앓다가 고통스레 생을 마감한 것만은 분명하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것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집안 내력, 유전 탓일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성능 좋은 녹음기를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소리로 메모해 놓으시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설마 하니 시어머니께서 녹음기로 유언을 남기시리라고는 상상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마지막 역대급 사건은 시어머니께서 어느 시린 가을날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하자마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뵈었던 게 그날로부터 딱 이틀 전이었는데 하루 뒤에는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고 허망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틀 전 제 가방에 쏙 넣어두셨던 녹음기. 만약 그것을 제가 빨리 발견해서 틀어보았다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이었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가며 죽는 것만은 사절이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 내리신 선택을 제가 감히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을 앞두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몰래 주셨던 재산, 그것들을 시댁 식구들을 엿먹이기 위해 밝혀야 하나 라는 고민을 말이죠. 배 아파 죽어봤으면 해서요. 그런데 그 고민은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녹음기의 내용을 다 들어본 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심정을 뒤로 한 채 시댁 식구들을 장례식장 한켠에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다는 저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두가 모여들었죠. 시댁의 친척 어른들도 전부 다요. 마침내 제가 녹음기의 그 부분부터 틀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살아왔지만 나는 밟아도 꿈틀하지 않았던 지렁이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몇몇이 슬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퀭한 낯으로 고개를 떨구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쪽은 덤덤해 보였는데 다음 시어머니의 발언을 듣고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달리 가련다. 이것이 내 복수다. 나의 비밀을 이제서야 공개하니 모두 잘 들어주기를.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놀라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는데 시댁 식구들의 충격은 저보다 분명히 더한 것이었겠죠. 가장 먼저 당신,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없이 낮추고 살아왔던 것은 내가 이면적인 여자라서 그랬던 것이야. 죄책감에 당신을 거스르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는 당신에게 화가 나서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시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시곤 내용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우리 큰아들 박장훈. 당신 아들 아니야. 그 옛날 뚝방 뒷길에서 구멍가게를 하였던 최씨. 기억나지? 당신이 거렁뱅이가 따로 없다고 항상 욕을 했던, 그렇게나 당신이 혐오했던 최씨의 아들이 바로 당신 큰아들이야. 그 순간 놀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반사적으로 아주버님 쪽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우리 딸 박윤자. 우리 윤자도 당신 딸 아니야. 윤자는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비람전기 공장의 윤 반장 딸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름에 윤을 넣자고 그랬던 것인데 당신이 웬일로 그러자고 하더라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토록 증오하는 윤 반장의 딸을 키워온 것이지. 그때 시누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살이 꽤 쪄있는 상태였는데 일어나는 순간 기우뚱하더군요. 그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흔들리는 눈동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간 우리 막내 박기훈. 기훈이만이 유일한 당신의 친자식이야. 당신이 유일한 자기 핏줄과
서먹서먹하게 지내왔던 것이지. 당신 그거 알아? 생김새가 기훈이만 당신을 닮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이 흐려져서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온 모양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나의 부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당신이 당신의 돈으로 키워주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소리 안 하고 살아왔어. 세상 떠나게 된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네. 무덤덤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야말로 장례식장은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시아버지께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을 해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 친척분들은 어쩐지 먼저 간 기훈이만 외모가 친탁을 한 게 신기했었다며 끓는 물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진짜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아이는 시아버지의 손자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뜻인즉 시아버지의 유일한 진짜 친자식이 제 남편이었다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머리를 부여잡고 크게 절규하셨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시댁의 재산은 오롯이 시아버지께서 다 쥐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다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내 재산은 반드시 내 친손자한테만 물려줄 거다.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못 줘. 시아버지께 자기도 손자를 안겨드리게 되었다며 기세등등했던 것이 시누이였던데 청척병력이었죠. 아주버님은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는지 본인의 친부를 찾아가겠다면서 시댁의 재산 따위 받지 않겠노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심지어 각서까지 쓰셨고요. 그런데 그게 홧김이었는지 며칠 후에는 무척 후회를 하며 용서를 또 비셨다고 하네요. 충격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시누이는 다른 부분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바로 본인이 괄시하였던 자기 모친만이 진짜였으며 자기 부친이라고 따르며 믿어왔던 쪽은 가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엄마만 내 진짜 엄마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오빠랑 나는 이부남매였다니. 시누이가 아주버님 앞에선 넋이 나간 채로 계속 중얼거리던 모습을 목격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는 이미 형편이 여유로웠으므로 시댁 재산 따위 탐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선 눈물로 호소하시며 내 유일한 친손자를 위하고 싶다며 매달리시는 모습이 어딘가 통쾌한 듯하여서 그냥 멋대로 하시게 두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집안에서 도려내려고 하더군요. 지난 세월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착하고 좋은 모습만 보였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자업자득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왔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니 확실히 겨울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겨울을 생각하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계절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을 처음 만난 계절도 겨울이었고 아이가 태어난 계절도 겨울이에요. 아주 어릴 때는 겨울을 싫어했는데
이런 경험들로 인해 오히려 좋아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겨울을 좋아하지 않았죠. 당장 옷 입는 것부터 집안 공기까지 차가우니까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잡아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하셨습니다. 건물 청소부터 시작하셔서 식당 주방 일도 하시고 길거리 가판대에서 양말이나 속옷을 팔기도 하셨고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와중에 세상은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형편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하셨죠. 저는 어릴 때는 도저히 우리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당장 우리도 너무 힘든데 누가 누굴 돕겠다는 건지 어렸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야 나중에 다 우리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셨어요. 예를 들면 보육원에도 가시고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혹은 동네 산에 올라가셔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저도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서 오히려 같이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했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원장님을 도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남편도 마침 그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왔었고 같이 봉사하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말 운명이라고 느낄 만큼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사람 사이 관계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물론 이 공통점 말고도 우리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별탈 없이 잘 사귈 수 있었죠. 제가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 남편도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어디 유원지나 예쁜 곳을 찾아다닐 때 저희는 그래서 등산을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는데 저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서울에 있는 어떤 건설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위태로운 시기에 잘 의지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만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에 갔더니 세상에 제가 임신했다고 의사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나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일단 나쁜 생각하지 말자. 제가 막 당황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은 일단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난리치던 명동거리가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상당히 강렬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속으로 되게 든든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저도 남편도 20대 초반이어서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부모님들도 당연히 임신해서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아이를 지우기 싫고 낳고 싶으니 재빨리 각자 어머니에게 알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정인아. 물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하니까 정말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어머니도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처음엔 반대를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사랑은 반대할수록 더 견고해지잖아요. 차라리, 그래,
너네끼리 알아서 살라 하셨으면 남편과 저는 막막해서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가에서 다 반대하시니까 저희는 무슨 드라마나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히려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도 다들 아시죠? 저희가 절대 아기를 못 지우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들어놓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합가하게 되었어요. 차근차근 아이 낳고 2, 3년만 살고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저와 남편의 목표였죠. 그리고 저는 임신 때 입덧이 정말 너무 심했기 때문에 회사를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가 낮 동안에는 같이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끔찍했어요. 시누이는 그때 당시 갓 20살이었어요. 저는 외동이라 처음에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여동생이 생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같이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아주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가 들어간 첫날 깨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사정상 아이를 미리 가졌으니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도착해서 인사하자마자 시누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언니, 제가 먹은 거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러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약속이 있다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정말 저는 황당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짐을 저쪽 방에 두고 나오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출근했었기 때문에 저는 얼떨결에 짐을 놔두고 정말 설거지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시어머니를 뵙긴 했지만 막상 같이 살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표정과 눈빛만 봐도 사실 잘 느껴지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우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다 울었던 날이 있는데요. 그걸 또 어떻게 아셨는지 다음 날에 남편이 출근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여자가 입이 가벼워서 어떡하니? 네 아이가 들었으면 어쩌려고? 그거 듣고 나오자마자 할머니 싫어하겠다. 정말 속상했지만 돈이 없으니 분가를 할 수가 없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가기엔 남편 회사와 거리도 있었고 무엇보다 너무 작아서 셋이 살기엔 무리였어요. 만약 거기에 아이까지 태어나면 정말 단칸방이라 키우기도 쉽지 않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태교는 무슨? 구박받으면서 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로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고 저는 그래서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죠. 어머, 우리 손자 이마 예쁜 것 봐. 완전 우리 아들 판박이네. 발가락은 우리 딸하고 똑같네. 정말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 역시 피는 어디 안 가. 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좋은 부분을 저와 닮았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유일하게 닮았다고 하셨던 건 잘 우는 거예요. 엄마 닮아서 잘 우네. 에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흘러가듯 하신 말인데 저는 저 말이 뭐라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들은 예뻐하시니 그걸로 위안 삼았죠. 그리고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누이가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시댁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 분식집을 개업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때 결혼 예정이었는데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분식집을 열어준다고 했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죠.
저는 들고 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눈치가 많이 보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신우가 결혼하게 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딸이 가게를 연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신나서 여기저기 자랑하러 많이 나가셔서 아들과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얼마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로 남편 때문인데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은 혹시 남편이 혹은 본인이 보증 사기를 당하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저희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 저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병철 씨가 보증인으로 우리 남편을 세웠고 남편은 거기에 서명했고 결과적으로 시댁에 빚쟁이들이 들어와서 난리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최상철 집 맞지?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험악한 사람들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하자 남편은 곤란해하면서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남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아시죠?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다 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그냥 정말 아들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희는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보증은 쓰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되는 모든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돈이 조금이라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알아보는데 저희에게는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식당 일을 알아봐도 아기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고 다른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라도 해볼까 했지만 역시 아기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기엔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또 시어머니 눈치도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신우가 하는 시장 안에 있는 분식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나가서 사니까 숨통이 트여서 살 것 같았는데 제가 제 발로 다시 신우와 만나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었죠. 그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신우는 본인 오빠지만 정말 한심하다고 저한테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같이 가게에 계셨는데 종일 다른 종업원들에게 저와 남편 욕을 했어요.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결국 남편을 욕하던 것은 죄다 제 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주문을 잘못 받으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러니까 빚이 생기지. 저렇게 실수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예, 너 자꾸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집에 가. 정말 속상해서 일하다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게다가 저는 아이를 데리고 다녀야 해서 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할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는 것도 힘드신데 제가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제 등에 업혀서 지루하니까 칭얼거리면 저는 정말 아이를 달래랴 음식 주문받으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둘 수는 더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울면서 일했죠. 가끔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 시어머니와 신우는 큰 소리로 제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에 왜 이러고 있나 생각도 들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어요. 또 신우 가게가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이 정말 빨랐어요. 종일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1초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걸음마를 떼게 된 시기가 왔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이들은 정말 조금만 쳐다보지 않아도 그대로 사라지는 거 누구보다 공감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가게를 봤는데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주로 있던 자리는 카운터 옆에 작은 의자였는데 아들이 아예 사라지고 가지고 놀던 자동차 장난감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파란색 작은 버스 장난감을 의자에 올려두고 가게 안을 둘러봤는데 아이가 정말 없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은석이 못 보셨어요? 분명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애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지금 그게 중요해? 손님 왔다. 빨리 가서 주문 받아. 아니, 지금 은석이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어디 놀러 갔겠지? 너 지금 뭐하니 정말? 은석아, 은석아! 저는 정말 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몸을 벌벌 떨며 그대로 가게를 나와서 시장 안을 샅샅이 뒤졌죠. 그래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사라졌다고 알리고 눈물바람으로 시장을 몇백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일하다 중간에 달려와서 시장을 같이 뒤졌는데 저는 너무 울어서 탈진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일단 가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해서 같이 갔는데 세상에 가게 안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은서가 도대체 어디 갔었어? 엄마 걱정했잖아. 제가 아들을 끌어안고 난리치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새끼도 제대로 못 보고 말이야. 너희가 부모 자격이 있니? 정말 저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물론 제 아들이 잠깐 어디 간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가게에서 남들은 다 돌아가면서 쉴 때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를 뺀 나머지 직원들은 다들 쉬는 시간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오로지 저만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앉아있거나 편하게 있는 걸 보면 신우나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냐고 주문 받아라, 배달해라, 재료 다듬어라 등 계속 저보고 일을 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가게에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상했죠. 남편도 허탈했는지 저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상황에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남편에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후회가 된 날이 전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옆가게인 세탁소 아주머니께서 시장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들을 보고 데리고 있으셨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함부로 식당 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들이 저에게 엄마랑 놀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 뒤로도 저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는데 분식집이고 찌개나 백반 종류도 팔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내부를 정말 쉬지 않고 배달을 했었는데 덕분에 몸이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시장을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니까 과일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몰래 사과를 입에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일하면 몸 다 상한다고 안쓰럽게 봐주셨는데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변에서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시모가 성격이 안 좋은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청소기를 돌리고 요리하고 씻고 아이를 돌보고 정말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돕겠다고 청소기를 들거나 혹은 빨래하면 시어머니는 와서 남편 손에서 청소기나 빨랫감을 빼앗고 저에게 던졌어요.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시켜. 제정신이야? 저는 저 소리를 듣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친정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요.
그래도 차마 입 밖으론 그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속으로만 하염없이 삭히곤 했죠. 없이 결혼한 분들은 제 마음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보다 더 심하게 시집살이 당하신 분들도 많다는 것도 물론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제 아이가 아들이잖아요. 절대 저는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던 그때 신우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신우가 임신하니 자연스럽게 가게 일은 더 바빠졌고 저는 당연히 더 고생했죠. 제가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옆 가게 사장님들이 저에게 잠시 앉았다가 가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세대, 너무 힘들어 보여. 여기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아이고, 혼자만 일하네. 가만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죽겠어. 이렇게 제가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사는 게 힘드니까 누구한테 진지하게 터놓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기엔 어머니도 이미 혼자 힘들게 살고 계시니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사셔도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을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저는 일부러 손님들에게 웃음에 대했고 주변 사장님들에게 계속 감사하다고 표현했어요. 아들도 점점 커가는데 남들은 아이 발달에 맞춰서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놀러 다니거나 정보 공유를 한다던데 저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신우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신우의 친정은 시댁이니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시댁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도 아니지만 안 그래도 가게도 나가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 다 하는데 신우랑 신생아까지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많아서 그랬죠. 신우가 출산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시는데 힘든 일은 다 저를 시키더라고요. 아이 빨래를 따로 해라, 손수건 삶아라, 미역국 끓여주라, 다리 주물러라 등등 아주 그냥 제가 이 집 하인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오더니 저보고 갈비찜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갈비찜을 만들었더니 저만 빼고 둘이 먹더라고요. 제가 저도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가게 가서 문 열라고 하던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 생각날 정도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저러면 더 사람이 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가게에서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빨리 배달 다녀오라고 저를 등을 떠밀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저도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죠. 또 물론 딸과 며느리는 아주 다른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당신도 아이 2명을 낳아봤다고 힘든 일도 아니면서 유난 떨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본인 자식이라서 그런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신우는 본인이 출산했으니까 몸이 힘들다고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만 가게에 나갔는데 신우가 없으니까 사람 한 명이 더 줄었잖아요. 저는 당연히 직원을 더 뽑을 줄 알았는데 어차피 몇 개월 있으면 신우가 다시 나온다고 그대로 일하자는 거예요. 직원은 줄었는데 일은 저만 하니까 결국 또 저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죠. 정말 이때가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하면서 제일 바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좀 커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린이집은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남편이 대신 가서 등원을 시키고 하원도 시켰어요.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일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에요.
사람이 무능력하긴 하지만 본성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왔지? 싶어서 몰래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가게가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시기엔 제가 집에 오면 바로 쓰러져서 잠을 자기에 바빠서 아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 같아요. 그러다 제가 말하던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마 동네에서 어떤 축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동네 자체에 사람이 많이 붐볐어요. 가게에 출근하면서도 오늘 바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붐볐었죠. 역시나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주문받고 요리하고 김밥 썰고 혼자 주방 이모가 오실 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혼자서는 감당 안 될 인원들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하면서 밖에서 자리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본 적이 없었는데 속으로 그걸 보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늘만 도와달라 해야 하나 싶었죠. 다행히 곧 주방 이모가 오셨고 시어머니도 신우 아침을 챙겨주고 가게에 나오셨어요. 저는 가게에 혼자 있었고 또 그날이 하필 지역 축제라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가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으니까 제가 화장실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살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반가워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셨길래 저는 재빨리 가게를 나가서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정말 가게 안에서 실수할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싸고 나오면서 오늘 정말 바쁠 테니까 물이나 음료는 최대한 덜 마셔야지. 다짐까지 하고 가게로 돌아갔는데 저를 맞이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고함이었어요. 예, 너 도대체 일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제발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 저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넘겼을 것 같은데 하도 참고 참아서 그런가? 그날은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오더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다녀온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정말 바빴어요. 가게에서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니 뭘 잘했다고 지금 말대꾸야? 화장실? 기저귀라도 차고 일해. 시어머니는 저렇게 말하고 본인 가방에서 기저귀를 꺼내서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아마 신호 아들의 기저귀였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참아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장소가 시장 안에 있는 가게였고 그날따라 사람도 아주 많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분한 앞에서 저러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방 이모, 계산하려는 사람, 주문하려는 사람, 이미 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 다 저를 쳐다봤어요. 진짜 너무 서럽고 창피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대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주변에서 어머, 어떡해.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진짜 창피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동안 시집살이가 심해도 견디고 견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죠. 뭐하고 서 있어? 빨리 가서 주문 받아. 아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잘하는 게 뭐야? 저는 저 소리를 듣고 앞치마를 벗어서 의자에 걸고 그대로 가게를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시댁에 도착했죠. 신우가 가게는 어떡하고 집에 왔냐고 하길래 잘난 네 엄마랑 평생 살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제 중요한 짐만 챙겨서 바로 아들의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무작정 찾아갔더니 친정 어머니는 일을 가신 건지 집에 없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밤이 되었고 친정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죠. 엄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라셨지만 차마 막상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시어머니 구박에 못 이겨서 친정에 왔다고 말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는 누구보다 속상해하실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기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참고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남편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급하게 아들만 데리고 친정에 오느라 남편에게 알리지 못했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친정으로 간 거야? 어머니 어제부터 계속 화가 엄청 나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어제 당신 엄마가 내 얼굴에 기저귀 던졌어.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당신 집에서 살아야 해?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 여보, 알겠으니까 일단 집에 와서 어머니 화 가라앉히고 나랑 얘기하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 생각은 전혀 안 해? 저는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끊고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정말 없는 건가 생각도 들었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계속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 언제까지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요. 진지하게 어디 시설에 가야 하나 생각도 했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시작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제가 계속 우니까 울지 말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도 성공해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갈 집도 있고 화장실 정도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친정 어머니는 제가 왜 친정에 있는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계속 설득했어요. 저는 당신이 나를 막아줄 것도 아니고 나는 이대로 더 못 산다고 했더니 본인도 정말 정신 차렸다고 꼭 독립하자고 며칠 동안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던지셨어요.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소리 지르셨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고 그 소리에 신우 아기가 깨서 울고 신우는 그만하라고 뭐하냐고 하고 제 아들은 저를 붙잡고 울고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상하게 예전과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걸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과 의지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면 원래 시모가 관리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몰래 돈을 빼서 주기 시작했고 저도 가게 일하면서 가게 가기 전에 우유 배달도 하고 인형 눈붙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동네 세탁소에서 일감을 받아서 수선도 했었고 제가 가게에 나가지 않는 요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하고 정말 돈이 되는 일이면 다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온 이후 더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셨고 노골적으로 저를 더 괴롭히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신우도 산후조리가 끝나자 집으로 나갔지만 종종 집에 와서 저를 어찌나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우 아들도 아들인데 우리 아들하고 비교를 어찌나 하던지 정말 딸이나 엄마나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과 저는 독립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대로 된 집이 생긴 것은 아니고 단칸방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이 나던지 둘이 이사 앉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 빚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갔고 물론 몇 번 더 찾아와서 저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계속 갚고 있었더니 찾아오는 횟수가 줄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신우의 가게에 나가지 않고 다른 가게를 알아봐서 거기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배신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은혜를 모른다 등등 폭언을 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새로 제가 식당에 취직했는데 그 식당은 국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하시던 가게였는데 몸이 점점 불편하셔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신우 가게에서 했던 것처럼 혼자 주문받고 일하고 계산하고 다 하니까 사장님은 오히려 저에게 세댁, 그러다 당신처럼 된다고 살살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에게 제2의 엄마였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빨리 들어가라고 하셨고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가게에 오면 돈은 절대 받지 않으시고 맛있는 거 먹이셨고 오히려 용돈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잘하게 되었고 우리 유대감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죠. 둘이 일하니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시댁 얘기를 꺼냈더니 사장님은 저한테 아직 젊은데 고생 많았다고 하시길래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사장님은 늘 저한테 월급보다 돈을 더 챙겨주셨어요. 이 밖에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음식도 자주 챙겨주시고 재료도 많이 주시고 그냥 정말 하염없이 고마운 마음만 드는 분이세요. 남편도 저한테 그동안 고생하더니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정말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세댁한테는 미안하지만 말이야. 저는 가게를 없앤다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다시 또 식당을 알아봐야 하니 슬펐지만 사장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체념하고 말을 듣고 있었는데 글쎄 사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댁이 가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아예 세댁한테 가게를 주고 싶어. 젊은 사람이 이제껏 고생 많았어. 저는 정말 너무 놀랐지만 사장님은 완고하게 계속 저보고 가게를 이어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야 당연히 싫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국수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가게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원래 운영 시간보다 더 일찍 나가서 재료 다듬고 열심히 청소하고 우리 남편과 아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더 신경 써서 일했어요. 남편도 와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가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행히 알아주셨는지 동네에서도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 제가 텔레비전 프로에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방송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송이 나가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전 사장님이 하실 때도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던 가게는 맞지만 제가 사장으로 바뀌고 손님이 더 늘어났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비아냥댔죠. 찾아와서 당당하게 돈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중에 돈이 많아져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도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지역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유명 맛집으로 자리매김도 되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주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슬아의 아들이 한 분 계셨지만
왕래는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드님을 처음 뵈었는데 아드님이 저에게 가게 이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이 유언으로 저를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가게에 요즘 사람이 많이 오는데 확장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였죠. 기회는 잡는 사람한테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게는 대로변으로 옮기면서 많이 커지게 되었는데 원래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국수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협소했었는데 이전하면서 가게가 많이 커지게 되면서 수용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도 많이 뽑게 되었는데 저는 일부러 아기 엄마들 위주로 채용했어요. 옛날에 신우 가게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 제가 생각나서 형편이 어려운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들 위주로 뽑게 되었고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어색해서 불러도 저를 부르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에 보상을 받게 되면서 당연히 우리 집도 단칸방을 탈출해서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빚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빚을 다 갚은 날 저는 상상 속에선 막 방방 뛰고 좋아서 미칠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갚고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약간의 허탈함도 있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너무 좋았지만 그동안 이걸 위해서 그렇게 기저귀로 얼굴도 맞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고생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점점 생겨서 사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콩나물 한 봉지만 사도 종일 가격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요. 또 친정 어머니도 우리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게 했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그런가? 이제 엄마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남편은 원래 사람 자체가 순하고 착해서 같이 살기엔 너무 좋아요. 단점이라면 그 착한 게 본인 가족들한테도 해당한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시댁에 나오고 나서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꾸준히 가긴 했어요. 물론 그것까진 저도 뭐라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시모와 신우는 본인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어느 날 신우 가게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예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은 아니랍니다. 신우는 손님 대할 줄은 몰랐고 시모는 직원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친절하지 않거나 혹은 직원한테 하대하는 사장님을 보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신우는 워낙 기분파여서 손님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고 시모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워낙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둘은 저한테 제일 구박을 많이 했었고요. 그게 다 티가 나니까 손님들이 점점 발길을 끊었고 시장 내에서도 더 찾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독립하고 그 시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남편과 우연히 들리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주 배달 가던 세탁소와 수선집, 그리고 젓갈을 팔던 젓갈집과 유독 저를 예뻐하셨던 과일가게 사장님을 뵙고 왔었는데요. 그때 사장님들이 저에게 그때 고생하더니 지금 잘 사는 거 보니까 당신들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을 걷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도 기억나고 그냥 그 시절에 제가 많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 가게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친절하게 하고 무엇보다 직원들한테 잘하려고 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겨서 저에게도 연락이 매우 많이 왔었는데 제가 가게 때문에 정신없어서 시모나 신우가 찾아오거나 연락해도 사실 대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랑 명진이 여기서 일하면 안 되니? 우리가 이미 가게 해봐서 잘 알잖아. 너도 그럼 우리가 도와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어머니, 저 지금도 아주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모르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하니? 정말 경우 없다. 이제 좀 사니까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거냐? 어머니, 그럼 오늘부터 일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기저귀 차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바쁜데. 말 안 하고 화장실 가기만 하세요. 바로 해고해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 지르면 너무 당황하면서 혼자 울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 화나서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난리치길래 한마디 더 했어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영업방해?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 있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직원들이 저에게 사장님 괜찮냐고 물었는데 저는 너무 괜찮았고 오히려 통쾌하고 너무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날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시모는 끌려나갔고 저는 정말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안 왔고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해서 언니 정말 너무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무서운 게 없냐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신우도 저한테 얼마나 얄밉게 했던 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더 지지 않고 말했죠. 아가씨, 가게 망했다면서요?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할 거면 해요. 신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욕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참, 그리고 신우는 가게가 망하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니까 시모랑 둘이 우리 가게에서 일하려고 했었나 봐요. 사실 뭐 본인들을 써달라고 하지만 시어머니 말하던 거 보셨죠? 분명 자기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저에게 신혼 때나 제가 신우 가게에서 일할 때 잘해줬었다면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잘해줬겠죠. 있을 때 잘하지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렇게 시댁을 퇴치하게 되었고 저 뒤로는 둘 다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아마 연락해봤자 본전도 못 찾게 될 것을 알아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저한테 늘 하셨던 말이 있는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는 본인 혼자 힘들게 청소하시면서 사셔도 늘 봉사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나서 미혼모나 보육원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저에게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서 하늘에서 국수가게 사장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친정 어머니도 저한테 국수가게 사장님이 저의 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장님이 계신 묘지에 찾아뵙기도 해요.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하고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직원들도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손님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많이 찾아주시니 요즘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 사는 게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면 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저귀를 얼굴에 맞고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다른 가게에서 저를 안쓰럽게 여기실 정도였는데 결국 성공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면 분명히 하늘에서 그것을 알고 도와주실 거예요. 희망 잃지 마시고 다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사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